Entered me.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전시는 Parrot Problems라는 전시입니다. 네, Parrot Problems면 이제 앵무새 문제. 그죠, 앵무새 문제로 이제 한국어로 앵무새 문제들인데 이제 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뭐 간단하게 전시 소개를 먼저 하자면 이게 이제 2014년 이제 9월에 독일의 이제 카셀에 있는 포리데르 치아눔이라는 이제 박물관에서 열렸는데 이게 이제 세계 최초의 이제 공공 박물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당시 이 뮤지엄의 디렉터였던 독일에서 너무 유명한 큐레이터죠. 이제 수잔나 페퍼의 큐레이팅으로 이제 같이 진행되었던 전시고 이제 헬렌 마틴의 이제 독일에서의 이제 첫 공식적인 개인전이었어요. 그리고 좀 제가 이걸 보고 놀란 게 이 전시를 위해서 모두 이제 2014년에 제작된 작업들만 엄선해서 전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2014년 9월에 했는데 거의 상반기를. 네, 9월에 있던 1월부터 9월 사이에 전시 모든 것들을 다 작업한 거죠. 31개. 네. 그래서 이게 페로 프로블렘즈가 이 전시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속해 있는 작업이기도 하거든요. 작업의 이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페로 프로블렘스란 전시 안에 있는 한 작품의 이름. 네, 그 이름도 페로 프로블렘즈인데 그렇게 해서 총 31점의 이제 작품을 전시를 하는 전시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전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이 한국어로 앵무새 문제들이라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앵무새 문제들이라고 하면 뭔가 이상한 것 같고 조금. 그러니까 뉘앙스가. 네. 앵무새 딜레마. 그죠. 앵무새 딜레마라는 표현이 좀 더 이해하기 좋죠.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헬렌 마틴이 이 본 전시, 그러니까 이 전시의 제목을 생각하면서 여러모로 되게 고심이 많았다고 해요. 왜냐면 본인이 말하기를 이제 전시의 제목이라는 게 작가가 자신의 언어로서 자신의 이야기를 펼치는 거나 다름없는데 이 부분에서 잘못될 경우에 약간 큰 오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작업들을 포괄하는 전시라는 것이 타이틀이 이상해지는 순간 뭔가 그 사이에 오해가 일어나고 그렇게 좀 충돌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타이틀이 이 전시의 주제를 책임지는 매개체로서 하지만 이제 헬렌 마틴 와일도 동시에 좀 기호학적으로 독자적인 좀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제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제 생각에 특히 이제 헬렌 마틴 작업은 언어랑 되게 큰 연관관계가 있잖아요. 작업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더 고심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말이 좀 거창하게 한 것 같은데 그냥 간단히 말하면 그런 거잖아요. 좀 뭔가 있어 보이는 제목을 하겠다. 이제 뭔가 있어 보이되 전시를 방해하지 않는 제목. 방해하지 않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앵무새라는 거에서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앵무새가 이제 너무 유명하지만 이제 되게 인간의 말을 모사할 수 있는 동물이잖아요. 그죠. 그거 이제 유일한 동물이지만 이게 제가 찾아봤는데 앵무새가 인간의 말뿐만 아니라 그냥 들리는 소리를 녹음기처럼 카피해서 약간 재생하는 동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목소리를 앵무새의 목소리로 언어로 치환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내 목소리 음성 맞아요. 자체 파일을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육사의 말 음성 목소리에 따라서도 다르게 말을 하고 사육사가 걸걸한 목소리는 걸걸하게 말하고 네 맞아요. 사육사가 다른 목소리면 또 깨랑깨랑하게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보면은 나중에 보면 뭐 여성일 시엔 목소리를 높여서 똑같이 따라하고 남성일 시엔 또 낮게 해서 따라하고 한마디로 살아있는 녹음기다. 네. 그래서 뭐 전화 받는 소리도 따라하고 코골이도 따라하고 나중에 이제 뭐 벨소리, TV 소리, 뭐 물 흐르는 소리, 뭐 컴퓨터 소리까지 다 딱 따라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앵무새 문제들이라고 좀 앵무새 딜레마로 말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앵무새 딜레마라는 이 제목은 앵무새가 내뱉는 이 문장들이랑 그리고 이 앵무새 자체가 가진 그 동물적인 이미지랑 그리고 거기 주위에 있는 이렇게 사육 환경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미지가 섞여서 되게 다양한 좀 상상을 유도한 제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앵무새라는 그 이미지와 그리고 인간의 언어라는 게 이제 충돌했을 때 어떤 또 다른 이미지를 형성할까라는 이야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이거를 약간 좀 느낌 있게 풀자 그런 거 아닐까요? 이 앵무새가 과연 말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그죠. 그런 식의 이제 과연 그 말은 말이라고나 할 수 있을까? 그죠. 뭐 여러 가지 그런 식으로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앵무새가 사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앵무새가 무언가 말을 내뱉는 게 이해를 하고 내뱉는 게 아니라 뭐 물론 지능이 높은 몇몇 뭐 전 세계에 있는 특수한 앵무새 몇몇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그 단어의 뜻을 이해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모사하는 거거든요. 따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예를 들면 요즘에 그런 인터넷 방송 플랫폼 같은 거 보면 트위치라고 하나? 네. 그 트위치 같은 데서 보면 음성 도내. 도네이션 했을 때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럼 자기가 이렇게 타이핑을 하면 그냥 컴퓨터가 그 글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 컴퓨터가 뭐 의미인지 알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냥 받아들인 대로 그죠. 하는 거니까 그런 맥락인 거. 그죠. 그런 맥락이죠. 그냥 진짜 녹음기처럼 재생한 입력된 소리를 재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헬렌 마틴이 앵무새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딜레마라고 하죠. 첫 번째가 이제 경험적인 혹은 이제 실증적인 문제. 그러니까 앵무새 모사가 나타내는 뭐 주위 상황일 수도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언어학적인 의미에서 문제인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거 같더라고요. 앵무새가 만약에
스페인어로 막 muy bien 까이또 우리가 이해를 못 하잖아요. 어쨌든 그거에서 이제 언어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얘한테 어떤 언어가 주입되고 어떤 단어나 어떤 이상한 문장이 주입되느냐에 따라서 얘는 그대로 그냥 모사를 할 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감정적인 문제.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했어요. 앵무새가 갑자기 씨발놈아 이렇게 봐요. 그죠. 기분 나쁘잖아요, 은근히. 내가 기분 나빠야 될까 이걸로 이런 거지.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헬렌 마틴의 말을 이제 인용을 하자면 되게 종합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냥 탕이라고 했거든요. 잡탕. 그러니까 all real shit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섞인 종합적인 문제다. 그치. 그래서 이제 헬렌 마틴이 말을 인용하자면 그래서 모방이라는 거는 이제 강박적이면서 약간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래서 동시에 이제 철저한 병원균의 침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거든요. 헬렌 마틴 그렇게 말했네. 네, 또 이제 되게 은유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이 뜻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사건이나 상황의 의미를 그냥 분해해버리고 그냥 흐려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뭔 얘기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랄까 앵무새가 방금 야 씨발로만 이렇게 예시를 들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 기분이 나빠야 될까 이런 이가 그러니까 헬렌 마틴이 제시한 이 세 가지의 문제는 이 세 가지의 문제 때문에 이 병행균의 침투가 한마디로 의미에 본질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어떤 말 하든 그거는 의미가 있겠죠. 그죠. 네, 내가 주체가 있으니까. 근데 앵무새는 단순히 음성 파일을 받아서 녹음한 그런 그러니까. 전달자 미디어의 매체인데 그죠. 거기서는 사실 모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그 앵무새가 욕하는 걸로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이게 제가 궁금한 게 헬렌 마틴의 생각인가? 이런 뭐 앵무새 문제, 뭐 딜레마 이런 거 좀 유명한 딜레마인가요? 이게? 이거는 헬렌 마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생각을 하고. 네. 근데 이게 되게 좋은 매체를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상황을 찾아낸 거죠. 그렇죠.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앵무새를 저희가 이제 종종 얘기했던 그 미메시스 개념이랑 좀 섞어서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앵무새 관련해서 제가 처음에 단순하게 시작을 했어요. 앵무새 문제들이니까 앵무새 문제를 실제로 쳐봤어요. 그게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사건을 제가 찾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미국에서 앵무새 한 마리가 Let me out, 뭐 help me 등을 외쳐서 실제 경찰들이 출동했던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알고 보니까 당연히 실제 여성의 목소리가 아닌 그 앵무새 말버릇으로 인한 해프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저는 경험적인 문제를 생각하냐, 언어학적인 문제. Let me out이라는 언어와 그리고 그 Let me out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사람들이 앵무새가 안 보였다는 이유로 실제 사건이라 인지해서 이걸 경찰에 신고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반대로 되게 재밌는 건데 이거는 미국 미시건주에서 이제 벌어진 부부간의 실제 살인 사건이었어요. 두 명 다 죽어 있는 상태였는데 이 현장에 있던 앵무새 모사가 배심단에 의해서 이제 주요 증거로 채택이 된 거예요. 그게 왜 그랬냐면 앵무새가 이제 모사에서 따라했던 말이 Don't shoot me라는 목소리였거든요. 근데 그 목소리가 심지어 그 피해자의 목소리로 모사를 하는 거예요. Don't shoot me. 네, Don't shoot me. 근데 그거를 이제 유출을 해서 이 배심단들이 중요 증거로 채택한 거예요. 이것도 사실 세 가지 문제 섞인 거죠. Don't shoot me라는 단어와 그것이 일어날 법한 상황, 경험적인 문제, 그리고 세 번째가 감정적인 문제가 여기 들어갔다 생각하거든요. 그치. 이 사람들이 이걸 딱 듣고 거기서 이제 공감대를 일으킨 거죠. 아, 얼마나 위급하게 이야기를 했는지 앵무새의 파일을 제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 목소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거 약간 사진 있으면 볼만 하겠네. 그죠. 걱정이 이제 앵무새가 가서. 그죠. 아니면 그 앵무새가 모사한 그 음성 파일을 아마 틀었겠죠. 검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아, 근데 이건 진짜 약간 제가 똑똑하다고 한 게. 네. 그냥 이 앵무새라는 표상이라고 할까요? 네. 이걸 갖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런 식으로 설정해 놓은 게 현대에 너무 많은 걸 의미할 수 있겠다는 그죠. 언어적으로 특히 더. 네. 그래서 이제 이 미메시스랑 비교를 했을 때 저는 되게 재밌는 게 묘사가 많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 미메시스라는 단어는 저희가 너무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이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플라톤의 경우에는 미메시스는 이데아, 이제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거를 방해한다. 한마디로 나쁜 거지. 네, 나쁜 것이라고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미메시스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의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거하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미메시스를 통해서 뭔가 이데아로 가는 본질적인 무언가를 환원시켜 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좀 긍정적인 입장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좀 생각해 본 게 있어요. 아, 이 앵무새 모사를 미메시스로 좀 환원했을 때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앵무새가 이제 말 그대로 주위의 상황을 좀 모사하는 동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앵무새의 모사를 보면서 대략 그 앵무새 주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은 무슨 언어가 오가고 있었는지 좀 유추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거짓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저는 이제 좀 가치 판단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뭐 예를 들면 이 앵무새가 모사하는 게 알고 보니 그 실제 주위에서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 강제적으로 주입한 거라면 맞아요. 아니면은 이게 앵무새가 사실 어제까지는 완전 다른 데 살다가
갑자기 오늘 이날에 왔는데 내가 이날에 있는 앵무새를 보고 그 말을 듣고 아 이 주위에 그 상황이 있었던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보면 이제 유튜브 하나를 봤는데 거기 이제 앵무새 한 마리가 방귀 소리를 자주 내요. 그 목소리를 이제 부웅부웅 막 이 소리를 내니까 거기 이제 댓글에 사람들이 당연히 유추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인이 방을 많이 네, 주인이 방구를 많이 끼시나 봐요. 아니면 뭐 아 이 집 사생활 다 노출됐네요. 근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 앵무새가 모사하는 것도 미메시스일 뿐이지 이게 어떠한 진리를 보여주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앵무새라는 표상을 쓴 이유가 저는 그거 같아요. 사실 이런 논쟁은 고대 그리스부터 철학자부터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간단히 말하면 결국 그거예요. 소통 가능성. 우리는 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약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소피스트들 중에서도 그제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앵무새라는 표상은 사실 이걸 더 직접적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그죠. 하나의 그 앵무새라는 걸 통하기 때문에. 그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우리는 소통이 불가능하다. 왜냐면 너가 말하고 있는 것과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왜, 뭐가 다르냐 우리 지금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논리적인 반박이 가능하겠지만 헬렌 마틴 그 사이 앵무새를 놓음으로써 그걸 극대화하는 거거든요. 과연 이걸 내가 말해서 얘가 따라하는 거겠지만 내가 말했다고 할 수 그러니까 소통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가 진짜 말했다고 볼 수 있을까? 그치. 내가 그 상황에서 말했다고 볼 수 있을까? 이 상황이 맞을까 아닐까? 그다음 너가 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또 맞을까 아닐까? 너가 그치. 듣고 있는 언어적인 그치. 또 맞을까 아닐까? 이 여러 가지 레이어들 더 쌓은. 근데 그게 이제 앵무새라는 표상 하나로 좀 더 쉽게 표현이 좀 더 쉽게 됐어요. 표현이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사실 첫 번째 사건은 말 그대로 진짜 앵무새 모사를 그대로 믿어서 발생한 오해고 Let me out 그거. 두 번째 사건은 이 앵무새를 믿고 이제 실제 판결을 딱 기결한 경우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여기서 또 질문이 들 수 있는 거죠. 그걸 의심해 봤을 때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 알고 보더니 실제로 누군가 뒤에 납치되어 있는 건데 이게 은폐되어 있는 상태에서 앵무새가 말하는 거를 사람들이 믿어서 오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 사건은 말 그대로 영화에서 우연히 나온 대사가 피해자의 목소리랑 똑같은 건데 그걸 그냥 앵무새가 따라해서 이 사건이랑 교묘하게 일치되면서 또 실제 판결로 귀결한 걸 수도 있고. 이걸 보니까 확실히 헬렌 마틴이 이 그러니까 전시 자체에 대한 가지고 있는 고민이랄까? 그게 있네. 그러니까 내 작업이 과연 관람객들하고 소통할 수 있을까? 그죠. 그 근본적인 문제를 다룬 전시네 이게. 그것도 그렇지만 약간 따지고 보면 그거죠. 그러니까 이 소통의 과정을 드러낸 전시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통을 어떻게 하는가? 맞아, 메타적인 좀 전시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이제 21세기가 그냥 미메시스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미메시스의 그리고 또 그거의 미메시가 계속해서 나오는 세상이잖아요. 그때는 복제 시대죠. 그거 뭐 따지고 보면 앵무새 모사하는 음성음 녹음을 튼 유튜브 동영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본 유튜브 영상도 뭐 앵무새가 방귀 소리를 냈지만 그게 그 진짜 앵무새가 낸 방귀 소리가 아니잖아요. 합성은 언제나 할 수도 있고. 네, 그렇고 또 하나가 이제 앵무새의 이미지잖아요. 그죠. 그 영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짜 앵무새 방귀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뭐 예를 들면은 음료수 광고도 그 음료수의 이미지를 보여줄 뿐이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은 디지털 사회에서 점과 코드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은 없는 상태에서 그 이미지만 보여주는데 우리가 이거를 진실인지 아닌지로 판단하는 건 결국 보는 사람들의 이제 가치 판단의 문제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또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미지를 보고 비디오를 보고 예술을 보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앵무새가 모사하는 그걸 듣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진리를 못 보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진리를 찾아가기 때문에 이 미메시스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죠. 맞네요. 그래서 그 밈이라는 단어도 따지고 보면은 그 디지털 사회에서 밈이라는 단어가 짤방이잖아요. 짤이잖아요. 짤. 이게 어떻게 쓰이냐면 결국 계속해서 쓰이고 자가 복제를 할 뿐이지 우리가 이것의 진실을 묻진 않거든요. 그죠.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진짜 아니야는 의미가 없는데. 계속해서 변형되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뭐 오편 씨랑 지난주에 겪었던 사건 있잖아요. 신박하다. 아 신박하다. 저는 이 신박하다의 어원을 찾을 생각도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그죠. 제가 이 진실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신박하다가 있고 이 신박하다가 쓰이는 걸 봤기 때문에 그냥 신박하다를 썼지. 근데 이 신박하다의 어원이 또 밈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 와우란 게임에서 나온 거죠. 그죠. 이런 게 되게 웃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결국에는 저는 이 앵무새의 이 사건들이나 앵무새의 딜레마라는 게 표현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거짓이라 생각한 것도 참이 될 수 있는 세상이고 참이라 생각한 것도 좀 거짓이 될 수 있는 세상? 그리고 그것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제 전시 제목과 이 전시에 있는 작품들 상관관계도 되게 재밌다 생각이 드는 게 전시 제목은 페러플라블렘스니까 당연히 어떤 앵무새적인 이미지를 분명히 기대하고 갈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 그죠. 근데 거기 앵무새적인 거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 작업에 대해서 이때 얘기를 할 건데 그 작업에 사실 앵무새로 보일 법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또 재밌는 점 같아요. 그죠. 그게 더 재밌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헬렌 마틴이 작업이랑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인지하는 좀 관람자의 방식이 이제 여기서 좀 중요 포인트인 것 같은데 이제 헬렌 마틴의 인용을 또 하자면 여기 써 있거든요. 저는 모방하는 것이 그것의 문장을 이미지로 바꾸는 것을 좋아하고
또 반대로 일어나는 경우 역시 좋아합니다. 제가 이 문장을 뭐 좀 그렇게 나열을 해봤을 때 헬렌 마틴이 작업의 제목이랑 그리고 제목 옆에 되게 상세하게 재료명들이 나열돼 있어요. 그죠. 한 3-4줄로 좀 맞아. 광박적으로. 무슨 나무로 네. 이런 것이 다 무슨 나무로 그리고 어떻게 손질했는지까지 맞아. 심지어 그리고 거기 이제 작업 자체가 보여준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좀 치환했을 때 앵무새 사건으로 앵무새가 내뱉는 문장이 될 수도 있고 그 앵무새가 내뱉는 문장의 뜻, 그러니까 언어학적인 뜻이 되고 그리고 문장을 내뱉고 있는 앵무새 자체의 이미지와 그리고 그 앵무새가 놓여 있는 주위 환경이랑 이렇게 뒤죽박죽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앵무새가 어떤 말을 하면은 그 말을 듣고 상황을 자꾸 유추하려고 하잖아요. 아까 그 방귀 소리를 그죠. 듣고 유추하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앵무새가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 해석하려 하죠.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본질이 그러니까 이 언어가 어디서 온 걸까? 그러니까 뭘 얘가 모사를 하는 거지? 재밌는 건 그런 확실한 그런 건데 우리는 그것을 언어를 절대 듣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와줘 하면 이제 사람이 그걸 말하면 우리 가서 빨리 돕겠지만 그죠. 앵무새 도와줘 하면 왜 제가 도와줘라고 그죠. 말했을까? 그러니까 그걸 찾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찾게 되지. 근데 헬렌 마틴의 전시에도 저는 약간 이런 프로세스가 이런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맞아. 제목이 뭔가 작업을 암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재료가 너무 확실하게 작업을 암시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 그 재료가 제대로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거네. 헬렌 마틴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말하고자 한다기보다 그 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용이 네. 절대 관객들이 하나만을 보지 않는 거니까 이미지가 여기서 그렇죠. 이미지를 문장으로 바꾸는 것을 좋아하고 그쵸. 뭐 문장을 이미지로 바꾸는 걸 좋아한다. 이게 뭐냐면은 작품을 본 사람은 작품을 위해서 작품이 이렇구나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사람이 let me out 이렇게 해준 것처럼 그것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뒤에 뭐가 있지 하고 제목을 맞아요. 보게 되고 그 설명을 보게 되고 또 반대로 이 제목에 대한 설명을 먼저 본 사람은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그죠. 작품을 이미지를 보게 혼자 상상을 하게 되고 그 이미지가 실제 작업의 이미지와 일치하지 않을 때 또 그걸 또 논리적으로 좀 생각하려고 하고 그 상황을 또 네, 보려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되게 앵무새한테 우리가 이야기를 물어보고 대답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결론적으로 그거네요. 헬렌 마틴의 작품들은 다 헬렌 마틴의 앵무새들이고 그죠.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거는 그 작품을 보고 헬렌 마틴이 무슨 상황에 있을까 유추하려고 하고 그죠. 그래서 보면은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영상을 몇 개를 또 찾아봤었는데 앵무새가 아빠 왔니? 막 이래요. 아빠 왔니? 근데 사실 이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사육자가 거기에 대답을 하더라고. 아빠 왔어. 근데 이런 식의 과정이 어떻게 보면 이제 헬렌 마틴의 작업에 대해서 이 작업에 뭘 말하고자 하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본질을 찾아가는 이제 관람자의 이렇게 뭐라고 하죠? 상황을 인지 방식을 조금 되게 재밌게 표현한 게 아닌가.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코미디언 중에 미국 코미디언이 옛날에 네. 그 약간 이제 로봇춤 같이 이렇게 막 브레이킹 댄스? 그러니까 로봇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도 로봇처럼 해요. 네. 여러분 안녕 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진행하는 게 똑같은 방식인 게 뭐냐면은 자 여기 뭐 서울이라고 치면 자 뭐 동작구에서 오신 분 손 네 이러고 그다음 그냥 관계 반응을 하니까 노원구에서 오신 분 손 네 뭐 이렇게 하고 강남구에서 오신 분 손 자기가 로봇으로 네 그러니까 자기가 로봇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웃기잖아. 왜냐면은 저 사람이 우리한테 반응을 하지 않고 그냥 입력된 프로그래밍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뭐 노원구에서 온 사람 딱 손 있을 거 아니야. 네 이렇게 하는 그냥 넘어가는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사람의 완전 그 앵무새랑 똑같은 거죠. 사람들이 어쨌든 반응하는 건 반응하는 뭔가 논리적인 걸 하고 싶으니까 하는 하지만 거죠. 전혀 사실은 소통이 이루어지지 그쵸. 않은 거지. 그죠. 재밌네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제가 이 개별 제목들을 나열을 할 텐데 아마 이 듣는 분들이 이 제목을 듣고 무슨 이미지가 상상되는지 한번 해보시는 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가 이제 카푸치노 형제, 그리고 사탕 부리, 끓고 있는 큰 것, 약사 조합, 제초기기, 그러니까 제초제, 반쪽짜리 음악적인 뼈들, 마호가니를 쳐라, 그리고 부분 제공, 의심의 여지 없이 물론 다른 생명체도 왔다 갔겠지만 새롭고 놀랍게도 성적인 딸들, 중간 익힘의 매제죽, 앵무새 문제, 긴 나눗셈 점심, 순백의 면 또한 플라토닉이거나 무언가지, 한 창백한 콧노래가 놓여있는, 유령으로 불리는 자, 실제 취미생활의 문제, 떨어진 눈, 파란 버터 게으름들, 각질 제거 곡선, 오전 스튜, 갈라지다, 루키 스탬스, 끔찍한 터널 문제, 얼린 음식 천지, 사기꾼들, 인간 그릇, 몸 그릇, 안 보이는 세상, 이 오리들. 오펜 씨가 이제 이 작업을 다 보시지 않았잖아요. 무슨 이미지가 그려지신 게 있나요? 어쨌든 들으면서 뭐 조금씩 그려지는 거 있긴 그러니까 한데 언어적으로 이렇게 들었을 때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있잖아요. 본인이 그죠? 그냥 뭐 제가 이걸 든 생각 뭐냐면은 앞에 말한 이제 앵무새 이 문제랑 이 작업 제목들을 보고 저도 이미지를 좀 알잖아요. 참 합법적으로
아무거나 만들어내는 장치를 만들어냈어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하면 되는 거야. 맞아, 그 맞아. 문제, 그러니까 이 논리 안에서. 예, 예. 그게 작업의 프로세스인 거죠. 되게 똑똑한 거죠. 그러니까 작업을 9달 안에 31개를 맞아요. 만들었지. 저도 이제 이걸 조사하고 나서야 좀 이게 생기더라고. 아,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는 이유가 자기 논리적인 프로세스가 완성돼 있으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 후루룩 포즈를 만들면 되는 거죠. 논리적인 프로세스가 있는데 뭐냐면 이 논리적인 프로세스가 아무거나 만들기 위한 논리적인 프로세스. 그러니까 그 논리적 프로세스 때문에 우리가 좀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똑똑하다면 똑똑하고 의미가 없다면 의미가 없고 이런 느낌. 그래서 제가 정리한 게 이제 아까 오펜씨가 말한 게 똑같아요. 제 생각에 이 개별적인 작업들의 제목을 작업이란 이미지와 그래서 재료명이랑 보았을 때 마치 웽무새가 외치는 문장들 같은 거죠. 그러니까 각자의 웽무새가 다른 생김새를 가지고 뭐 다른 환경에서 살면서 주위의 말을 모사하듯이 이 각 작업들이 각각의 앵무새처럼 다른 모습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미지로서 다른 모습을 하면서 자기한테 나온 것 같은 단어들을 막 찌찌거리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시가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요즘 저희가 NFT 얘기 잠시 했었잖아요. 네. 그 가상 계좌 만들어 오셨죠. 네. 그 비밀번호 기억나세요? 맞아요. 딱 그 느낌이죠. 딱 그럼 똑같아요 이게. 맞아요. 그 시퀀스적인 비밀번호. 그러니까 단어들이 나열은 돼 있는데 아무 뜻도 없는 것 같은 뜻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죠. 그걸 무한한 조합을 만들어내잖아. 그죠. 헬레마티는 비트코인까지 예견하고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앵무새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모사한다 생각해보세요. 밤에 찰 옥수수로 별을 게으른 밥 먹자. 이러면 우리가 약간 머리에서 뭐지 이런 식의 그렇지. 당황스러운 그러니까 순간. 사람이 그런다면. 네. 그런 식의 저는 헬렌 마틴 작업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딱 헬렌 마틴이 보컬 코눈둠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음성 수수께끼라는 근데 저는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 앵무새가 그걸 말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칸 씨가 저한테 밤에 찰옥수수 별을 게으른 밥 먹자면 뭐 장난치지 마세요. 그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세요. 갑자기 이러는데 앵무새가 하면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느낌을 이제 이건 퀴즈구나. 맞아요. 아니면 이 주위에서 누가 그렇게 얘기했나? 뭐 이런 식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작업들 중에 하나인 제목인 이제 굴스를 보면은 이게 굴스라는 단어도 되게 헬렌 마틴스럽다 한 게 이 굴스라는 단어가 이제 얼간이라는 뜻도 있지만 갈매기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이제 슬랭어로 이제 걸스를 굴스라고도 이제 지칭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굴스의 작업 사진 그리고 굴스의 작업에 나와 있는 또 이 재료명들 있죠. 줄, 나무, 하드보드 튜브, 색칠된 철판, MDF, 손으로 직접 자른 뼈, 포크, 용접된 철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애매모호하게 서로 중첩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작업 설명 써 있잖아요. 그게. 네, 그렇게 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한 거거든. 왜냐면은 엔간은 이렇게 안 쓰면 믹스 미디어 이렇게 쓰고 해야지. 이게 근데 당연히 헬렌 마틴한테는 지시어인 거죠. 그러니까. 얘가 나로부터 나온 거죠. 그리고 우리 그때 지난 시간에 양자 중첩 상태 얘기했잖아요. 네, 그죠. 헬렌 마틴의 작업은 이 세 가지 이미지가 3자 중첩된 상태인 거죠. 작업 자체의 이미지, 재료들의 나열명, 그리고 작업 제목에 준 그러니까 이것들이 하나로서는 이제 약간 독립적인 개체로 있을 수 없고 이 세 가지 계속 중첩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 옛날에 야나올 했을 때 네. 이닛 전시랑 좀 비슷한 느낌이네. 작업과 팜플렛과 그죠. 뭐 하나 뭐지 도면이었나 이렇게. 그리고 우리 그 버니 로저스 때도 저희가 상상계 실제계 세계향. 근데 제가 보기엔 이게 왜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올까라는 건 진짜 궁금해.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도 솔직히 모르겠고 이거는 충분히 조금 좀 깊게 파고들 만한 가치가 있는. 근데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까 제가 비트코인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 가상계좌 비밀번호. 그러면 사람이 뭐 화이트, 마스터, 블루, 오션, 뭐 버드, 커피, 테이블 이런 식으로 말하면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본인 비밀번호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죠? 네. 아무나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트코인 비밀번호인가 그게? 그죠. 약간 그 키워드라고 비밀번호? 슈퍼 비밀번호. 근데 그러니까 슈퍼 비밀번호라고 봤을 때 그럴싸하잖아 그냥. 그죠. 그런 거 봤을 때 참 재밌는 부분을 가지고 작업을 했다 헬렌 마틴이. 그리고 가상계좌 비밀번호 형식이 자신이 작업을 만든 재료를 설명할 때랑도 되게 비슷하네요. 그 형식이랑 앵무새가 말한 것도 비슷하고. 되게 그러니까 그 뭔가 좀 디지털적인 코드를 기가 막히게 가져온 거죠. 그리고 거기서 앵무새라는 진짜 기가 막힌 대상을 찾아낸 거고. 이게 진짜 작업하는 방식이다. 이게 진짜 되게 똑똑한 것 같아요. 똑똑한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어떤 작업 제목 중에 하나는 이제 고스트 알리아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은 유령으로 불리는 자라는 뜻이 돼요. 근데 알리아스라는 단어를 또 찾아봤더니 고스트도 뜻이 많잖아요. 그죠. 알리아스도 보면은 이 리눅스 명령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명령어들을 간소화해서 문장을 줄여주는 역할인 거죠. 이 알리아스라는 용어가. 그래서 이걸 딱 보면은 이게 진짜 알리아스라는 이 단어 하나도 여러 가지 뭐죠? 한국말로 그거 뭐라 그러죠? 동음 이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말은 똑같지만 그 뜻이 너무 안에 많으니까 도대체 이걸 중첩이 되는 중첩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건 결국 관람자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뭔가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는 결국 우리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미메시스를 보고 이 삶에 대해서 진리를 판단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판사가 앵무새를 보고 그죠. 그게 진짜였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그 양자 중첩도 그런 거죠 사실. 그죠. 양자 중첩도 결국 관측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존재라는 건. 그죠. 그래서 보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언어학적인 고찰. 뭐 이 제목에서 이 단어는 아마 저 오브젝트겠지. 저 오브젝트는 저 재료로 만들어진 거야. 아니 사실 저 오브젝트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의미할 수 있는 거.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 머릿속에서 이런 프로세스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지 전시가. 기깔나게 하네 저거. 기깔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개별 작업들을 간단히 소개를 했는데 이 31점을 다 얘기하기 좀 그렇고 그죠. 그중에 이제 제가 3점 정도를 조사를 해서 이건 진짜 저의 해석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거는 이제 내가 관측자가 제가 관측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페로 프로블렘즈 이 작업에는 이 집 모양의 스컬프처가 있어요. 쇠로 만들어진. 그리고 거기에 이제 파란색의 얼굴이 달린 가방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망치랑 결합된 뭐 쇠 파이프가 있고 동그란 모형들이 한 3개가 있고 그 위에 이제 몽땅 연필이 있고 뭐 각자 뭐 1, 2, 3으로 이제 숫자 프린팅이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보면 이제 또 그릇 속에 반구형 그거죠. 동전 모양의 이제 작은 조형물들이 있고 A랑 Z 알파벳이 또 이렇게 조각이 있고 대지 분석표라는 게 이제 또 그 집 모양에 붙어 있거든요. 이게 또 대지 분석표가 보니까 인간이 건축물을 짓기 전에 그 대지가 건축하기에 적합한가라는 걸 이제 표시하는 표더라고요. 아 말로 들어서 진짜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 이야기만 들어서 절대 이미지 상상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 이미지를 좀 설명을 하자면 그 대지 분석표가 이게 집 모양의 스컬프처에 붙어 있고 이것들이 이제 작은 오브제가 중간에 그 파란색 얼굴의 가방을 지나서 A, Z 그리고 그 사이 여러 모형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이것도 제가 이제 사진을 올려드리겠지만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런 이제 집 모양의 조형이 마치 이제 파란색 가방을 지나서 그 쇠 구조물 그리고 A, Z 그리고 그 위에 숫자 같은 작은 기호로 변형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단어랑 문장들이 앵무새를 통해서 나왔을 때 그 의미가 이게 분해되거나 혹은 좀 뭐 변형되는 거랑 비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히 말하자면 어떤 가로지는 것이 있고 그것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고리즘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우리가 뭐 언어적으로 무엇을 말하거나 그런 게 앵무새를 통해서 전달되는 변화의 과정을 좀 그리는 것 같다. 네, 그냥 제 생각에. 그리고 보면은 뭐 이 집 조각 형태를 집이 약간 뭔가 상상계, 그 실제계, 상징계 합쳐진 뭔가 그 종합적 진리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약간 여러 가지 뜻이 있겠네 확실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뭔가 암시하는 것 같은 재료들이랑 조각물도 있고 그러니까 다 약간 나쁘게 말하자면 이 사람은 다 난해하게 만든 거죠. 다 동음이 이어를 집어넣은 거죠. 조각적으로도 그리고 이제 조형적으로도 언어적으로도 재료적으로도. 그거죠.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맞아. 우리가 여기서 의미를 찾을 거라는 게 중요한 거죠. 맞아. 그거를 맞아. 그 배후를 보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그거 자체가 중요한 거죠 사실.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작업이 제초제 반쪽 음악적인 뼈들인데 이것도 보면은 인간의 이제 발끝부터 엉덩이까지 온 듯한 형태의 이제 하얀색 세아람의 조형물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우쿨렐레 비슷하게 형태의 오브젝트가 있고 그 안에 보면 이제 음표처럼 보이는 작은 드로잉이랑 뭐 말라 비틀어진 나무까지 그리고 포크가 있고 그 옆에 또 이제 격자 무늬의 철제로 이루어진 비슷한 세라믹 조형물이 있단 말이에요. 약간 엉덩이 같기도 하고 어떤 세워져 있는. 보면 이제 그 위에는 또 이제 나무 막대기 3개가 그 인디안 텐트처럼 있잖아요. 이렇게 그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밑에는 이제 약간 인상을 찌그리고 있는 약간 소녀 혹은 좀 노파같이 생긴 사람의 약간 초상화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이제 그 카시오 시계 소녀에서 노파는 너무 갑자기 되게 그랬어요. 이것도 사진 올리면 그래? 그리고 이제 옆에 카시오 시계가 놓여져 있고 또 나무 막대기 거기서부터 이제 실에 매달려서 투명 캡슐 안에 말라 비틀어진 뭐 이렇게 작은 꽃 열매 뭐 이렇게 막 쌀 같은 것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듣는데 앵무새인가 이 사람? 아 그죠? 아무 뭔가 말들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고 뭔 말 하는지도 모르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약간 이것도 보면 반쪽 음악적인 뼈, 제초제 이런 것들이 딱 그 말라 비틀어진 식물도 아까 말한 낙엽 이런 것도 매치가 되잖아요. 그 우쿨렐레 그리고 음악적인 뼈라고 했을 때 그 엉덩이에 뼈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봤냐면 저한테 이거죠. 제가 이걸 딱 봤을 때 제가 어느 가을에 혼자서 경험적으로 찌그러진 낙엽들 위로 음악 들으면서 걷던 그때 뭔가 어떤 때의 기억이 좀 환원되더라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그 그라목손 아시죠? 그라목슨? 네, 그라목손이 이제 되게
독한 농약이고 지금은 금지되어 있는 그 농약을 먹고 이제 누군가 이렇게 지식인의 글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이거 실수로 먹었는데 괜찮냐고. 근데 그 실제로 글이 와서 한 며칠 뒤에 거기 이제 작성자의 댓글이 이러더라고요. 제가 이분 누나인데 돌아가셨다고. 근데 뭔가 그 사건이 생각나면서 그 사건의 뒤로 뭔가 이제 나나나 그 막 이렇게 슬픈 추모의 음악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뭔가 그냥 그런 게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초제와 뭐 음악적인 뼈들로 제 나름의 이제 머릿속에서 그런 이제 논리적 프로세스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앵무새가 그 상황을 뒤에 있는 상황을 우리가 유추하게 만드는 것처럼 사칸 씨도 그걸 보고 약간 그 뒤에 있는 상황 자체를 좀 배경을 생각. 그죠. 제가 이제 계속 유추를 해보려고 한 거죠. 그냥 아니면 이게 나한테 의미가 있는 거니까. 이 상황을 유추해서 이 상황이 발생했다는 게 저한테 의미가 있는 거죠 이미. 그 이제 세 번째가 풀 오브 프로즌 푸드런이라서 이제 얼린 음식 천지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이거 간단히 설명드리면 뭐 이렇게 부스러기가 있고 뭐 쌀 조각들이 있고 벌레 시체들이 있고 그게 이제 되게 깔끔하게 이렇게 재량된 이렇게 뭐라죠? 재단된? 그러니까 철제 막 구조물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보고 생각난 게 이제 뭐 사실 우리 뭐 냉장고 딱 열었을 때 냉장고 청소 제대로 안 하면은 그 하얀색 그 서리. 네, 그 계란 넣고 이런 거. 그 판때기 위에도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물들 자꾸 굳어서 이렇게 올려지잖아요. 맞아. 그리고 이제 음식이라는 거, 그러니까 풀 오브 프로즌 푸드라는 건 사실 야생 동물이 밖에 나가서 죽으면은 그것도 프로즌 푸드거든요. 그치. 그리고 인간의 사진도 이렇게 막 놓여 있거든요 보면은. 그럼 저는 그냥 그런 거 보고 맞다 인간도 음식이지. 인간도 한낱 얼린 고기 덩어리야. 그러니까 죽은 인간을 설원해서 식인 옹호 발언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카니발리즘? 그러니까 막 시베리아에서 그냥 죽은 인간의 사체도 독수리한테는 얼린 음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프로즌 푸드는 사실 모든 생명체나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말인 거죠. 이런 식으로 제가 혼자 생각했다는 거니까 이런 식의 이제 의미 환원이 있었던 거죠 저한테. 청취자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청취자분들이 네. 시나리오 쓰고 있네 미친 새끼로. 그죠. 나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다. 약간 해석 사칸 씨 이렇게 해석. 제가 했다는 이거는 개인적인 이거는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버니로스 때랑도 다르고 작가가 말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아까 그 3자 중첩 상태 있잖아요. 그죠. 그 수수께끼 단어들이랑 이미지의 모습 그리고 재료명의 중첩에서 그때 저희가 오펜 씨가 얘기를 꺼냈던 그 파타페이스가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파타페이스를 좀 더 찾아봤더니 파타피스가 이제 또 다른 의미로 가상과 이제 현실이 혼합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것을 완전히 추월해서 판타지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판타지랑 내가 있는 이 상황 현실 자체가 아예 중첩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대표적인 예시로 어제 저희가 잠시 얘기했을 때 해리포터. 그죠. 그 체스판에서 그죠. 네. 그런 거를 이제 파타피직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왜 파타피직스냐면 그게 실제로 거기서 자기가 체스말로서 죽으면 자기가 죽기 때문에. 맞아 그런 식의. 그러니까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파타피직스 했을 때 항상 나오는 게 메타포잖아요. 그죠. 그 메타포를 뛰어넘는 게 파타피직스라고 했었잖아요. 그 메타피직스를 뛰어넘는 게 파타피직스. 네. 근데 이제 메타포가 한국말로 했을 때 은유라고 하거든요. 그죠, 은유. 근데 이제 현실과 은유의 대상이 메타포에서는 따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시를 보면 뭐 그녀는 한떨기 꽃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그녀는 한떨기 꽃이 아니지만 그 그녀는 한떨기 꽃이라고 왜 말을 했을까라고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프로세스가 존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거리감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두 대상을 멀리 떨어졌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녀와 한떨기 꽃이라는 대상이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불확실성 값이 증가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는 한떨기 꽃이라는 것을 메타포로 보면은 그녀의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예쁜 한떨기 꽃의 그죠. 이미지가 있는 건데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세계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파타피스인 거는 그녀의 얼굴에 뭐 떨기 꽃이 바뀌어 있겠지 아마. 그죠. 아니면은 그녀의 모습이 아바타로 바뀌어서 한떨기 꽃을 이렇게 입거나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시에 보면은 내 마음은 호수요 뭐 그대 저어요 뭐 이런 거나 고독은 나의 광장 이런 것들이 다 모든 실제 호수나 고독이 나의 광장이라는 걸 그대로 지칭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떨어지는 은유적인 표현이지.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있지만 기존 콜라주 작업을 했을 때 생각했을 때 딱 좋은 예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피슐리 앤 바이스의 이킬 리브스 이제 평행 시리즈가 있어요. 그게 보면은 피슐리 앤 바이스가 이제 부엌에서 혹은 집에서 되게 여러 가지 사물들을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배치로 위아래로. 거기에 보면 이제 한 작업이 제목이 조용한 오후예요. 근데 거기에 보여지는 이미지는 당근이 있고 강판이 있고 호박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과 그 제목의 조용한 오후라는 매치가 정보량이 너무 머니까 그걸 우리가 이 세계를 뛰어넘을 수 없이 그냥 추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어떤 의미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조용한 오후가 당근, 강판, 호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메타포죠. 그죠, 메타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까 똑같이 말한 거예요. 그냥 이 거리가 세계. 다른 세계다. 네.
세 개가 분리되어 있다. 네, 제목과 이 콜라주 작업의 거리가 너무 기니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보면은 이제 기존 콜라주 작업들이 사물들이 이렇게 배치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물들이 너무나 보이잖아요. 얘는 이 사물, 얘는 변기, 얘는 뭐. 그러니까 이 사물들 사이에도 거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위상이 계속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다 자신만의 색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파타포에서는 중첩이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헬렌 마틴의 작업이나 재료명이나 이미지가 세 개가 서로를 계속 보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 그러니까 이 재료명이 이 작업에서부터 나왔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이미지가 이 다음 제목과 뭐 연관이 있는 걸 알고, 이 제목이 그 작업을 보완해 주는 거 아니까 계속 중첩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말을 정리하자면은 그런 거죠. 조용한 오후 예시를 들었는데 그건 이제 메타포로서 존재한다. 왜냐면은 그 사진 작업인가요? 저기 말하면? 네, 사진 시리즈. 사진이잖아요. 네. 그 사진에서 조용한 오후는 완전히 분리된 그 메타포적 은유로 존재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것은 거리가 멀지만서도 또 사실 직관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헬렌 마틴의 작업은 중첩돼 있다고 표현하신 게 뭐냐면은 완전히 논리성을 넘어가 있는데 한마디로 우리가 첫 번째 파타포는 첫 번째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완전히 다른 세계가 아니라 한 세계에 겹쳐져 있던 거죠. 맞아요. 아무리 그러니까 추상적인 말이고 아까 헬렌 마틴이 말한 것처럼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그것이 파타피지스적으로 놓여 있다는 거는 그것들 사이에 어떤 거리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각과 그 작업을 설명하는 것과 그것. 그죠, 그러니까 그죠. 예를 들면 체스판 아까 해리포터 얘기했을 때도 해리포터에서 체스 말이 죽으면 그 말이 실제로 죽는 것처럼 그죠. 헬렌 마틴의 작업도 뭐 말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냥 다 그렇게 적용이 되잖아. 그죠. 그 작업 재료를 완전히 디테일하게 설명한 이유도 완전히 그 거리감을 없애버리고 맞아요. 그냥 그래서 믹스 미디어라고 맞아요. 했을 경우는 그냥 믹스 미디어가 뭔다 하지만 다 이게 맞아요. 설명이 그러니까 다 의도적인 거죠. 네. 그리고 그때 오펜 씨가 지난 시간에 슬리퍼를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슬리퍼이거든요. 거리가 확 줄어든 거죠. 그죠. 그러니까 메타포는 멀잖아요, 두 대상이. 근데 여기서 슬리퍼이 된 순간 이렇게 중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상과 현실 네. 그래서 이제 헬렌 마틴이 이 사물들을 가져다서 콜라주를 안 쓴 게 자기가 직접 손으로 만든 게 이 거리감을 없애려고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게 저희가 말하는 이제 함열. 네, 이제 함열을 시키려고. 그래서 이제 파타포 관련해서 더 사이언스 오브 이미지너리 솔루션이라고 이제 정의가 내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상상적인 해결 방식의 과학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논리학을 이렇게 넘어선 진짜 자기가 해결된 것 자체가 과학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저번에 말했지만 파타피직스에 그런 잠재력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죠. 파타피직스가 말도 안 되지만 가끔씩 그 현실에 대한 어떤 해결책으로 작동할 때가 있다.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재밌던 게 실제로 제가 이제 더 사이언스 오브 이미지너리 솔루션을 검색해보면서 찾다가 2019년에 네. 이제 코펜하겐 이제 에타제 프로젝트라는 전시회 공간에서 열린 힐다 헬스테룸 작가의 전시가 나오더라고요. 네. 전시 제목이 이제 이 더 사이언스 오브 이미지너리 솔루션스인데 제가 이 사람 작업 사진 한번 올리면 더 재밌을 것 같은 게 이 재료의 나열 방식이나 이미지의 표현 방식이 진짜 유사해요. 헬렌 마틴이랑. 헬렌 마틴이랑. 보셨잖아요. 어제 제가 네, 그죠. 말해서 비슷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저만의 느낌이 좀 확실히 그죠? 비슷해. 예. 그러니까 그 오브젝트들이 표현되는 물성의 느낌이잖아요. 맞아. 절대 그 사물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매끈하게 가는 느낌? 그죠. 그런 것도 되게 재밌었죠. 그러니까 확실히 헬렌 마틴이 물성에 집중한 이유가 이 파타피직스적이랑 되게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예를 들어볼게요. 뭐 침대라는 거를 뭐 매트릭스 같은 부드러운 재질이 아니라 딱딱한 재질을 만들어 놓으면은 저희 생각에는 약간 은유적인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되게 파타피직스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침대라는 오브젝트 표상이 있는데 그것을 실제로 딱딱하게 구현이 된 거니까 그런 점에서 어떤 물질성을 바꾸는 것은 어떤 한 사물이나 여러 가지 상상력을 좀 펼쳐나가는데 가장 직접적인 방식일 수 있지 않을까? 그죠. 생각이 좀 드네요. 그죠. 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힐다 헬스트롬 이 사람도 그런 맥락에서 그 물질성을 좀 집중하지 않았을까? 그죠.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죠. 뭐 파타포의 우리 현실에서 예를 들면 아까 말한 해리포터 될 수도 있고 증강현실도 파타포라고 하더라고요. 게임, 그죠, 네. 그 위잖아요. 위 맞아. 아니면 닌텐도 이런 것들. 그리고 현실과 공간이 그 없어. 리그 오브 레전드의 그 KDA 그룹 아시죠? 네네. 걔네들도 딱 그 파타피직스를 이용한 작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거기 약간 현실에 있는 아이돌이나 네, 현실에 있는 아이돌과 가상의 캐릭터를 합일화 시키잖아요. 합의를 시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뭐 이화여대 분들이 쓴 논문을 봤는데 감사합니다. 좋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파타피직스와 관련된 KD 그룹을 연구한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그 신기하네. 네, 실제 그 아이들의 전소연 그 가수랑 그 가수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랑 그리고 그 아칼리라는 캐릭터였던 것 같은데 네네. 그 아칼리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의 이미지가 어떻게 섞여야 사람들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재밌게 얘기할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스토리 라인이랑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더라고요. 파타피직스화 시키기 위해서. 되게 재밌죠. 그렇지.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 만들어진 현대 건축물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가상의 컴퓨터 안에서 구동되는 프로그램이 실제 이 삶에서 딱 만들어질 때 그런 것도 이제 되게 파타피스라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그러니까 팟타피직스는 현실과 합일돼야 된다는 점에서 어떤 내러티브로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죠. 그러니까 그 물질성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헬렌 마틴 물질을 그렇게 쓴 게 약간 이런 것 때문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파타포나 이제 파타피스가 재밌는 얘가 이제 앨리스예요. 제가 하필 또 이제 앨리스를 읽고 있던 참에 이 되게 기가 막힌 우연이잖아요. 헬렌 마틴의 축복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것도 앨리스도 보면은 이제 그 소녀랑 다양한 모티브 캐릭터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하지만 그 뒤에 되게 이면에 그 작가가 숨겨놓은 되게 많은 풍자랑 언어 유희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이제 가상의 이야기로 뭐 어쨌든 문장의 흐름을 통해서 앨리스의 모험을 보여주지만 그 뒤에 이제 퍼즐을 가지고 그리고 앨리스가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거기서 이제 재밌는 게 우리가 하는 그 포커나 이런 그 포커 있잖아요. 트럼프 포커는 이미 메타포인 거예요. 왜냐면 그 포커 안에 있는 이미지나 그 다 포커와 방식이 전쟁의 방식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실제로 그 다이아는 상인. 그죠. 클럽은 누구였더라? 뭐 그런 식으로. 맞아요. 근데 이 앨리스에서는 그 이야기가 어떻게 발생하냐면 앨리스 가서 들어와 버리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 아까 해리포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그 가상의 공간 들어가는데 이게 진짜 여기서 재밌는 게 이제 앨리스의 이 가상의 이야기가 현실의 과학과 맞닿은 경우 이게 세 가지 예를 제가 찾았는데 그 앨리스에서 이제 붉은 여왕이 말하는 게 있어요. 이 대사가 여기에서는 네가 지금 보다시피 그 자리에 계속 있으려면 쉬지 않고 달려야 해. 만일 어딘가 가고 싶으면 그보다 2배는 빨리 달려야지. 근데 이 대사를 가지고 과학자가 영감을 얻어서 만든 게 이제 붉은 여왕 가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이냐면 어느 종이든 환경에 적응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심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종들도 그 환경에 적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이거를 약간 현실적이면서 재밌게 말할 수 있는 비유가 있는데 그런 거죠. 휴일이면은 쉬면 안 돼. 남들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더 짜증나는 건 뭔지 알죠? 절대평가보다 상대평가 그러니까. 상대평가예요. 삶은 상대평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쉽게 말하면은 잘 나가기 위해서는 평일에 당연히 열심히 하는데 휴일에도 열심히 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계속 무한. 근데 내가 알고 보니 나는 그렇게 해서 1년을 했어. 근데 누가 알고 보니까 1년하고도 1일을 더해. 맞아. 이런 식인 거예요. 계속. 뭔지 알죠? 무한. 그런 논리면 잠도 자면 안 되고 그죠. 또 먹으면 그죠.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은 무한 경쟁 사회의 구축 이런 모티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그랬잖아. 헬렌 마틴 비트코인 알고 있었나? 이런 거랑 비슷한 거 쓰지 않을까? 그죠. 두 번째가 이제 이거는 막 오펜시드 들어볼 수 있는데 이상한 나라 앨리스 증후군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아동기에 주로 나타나고 약간 시각적 왜곡을 겪고 더 나아가 이제 환각적인 꿈이나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느낀 증세인데 대부분 이제 아동기에 발현해서 청소년기 때 없어진대요. 근데 이 병의 증세가 편두통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실제 작가 그 루이스 캐럴이 뭐 필명이긴 하지만 루이스 캐럴도 어린 시절에 되게 편두통에 시달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앨리스도 편두통을 느끼나요 거기서? 아니 앨리스가 보는 이 시각적 환각들 있잖아요. 아 그걸 본대요? 앨리스가 처음에 이제 토끼가 지나가는 거 보고 거기 따라가잖아요. 아 그걸 실제 본대요? 그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환각 보는 병. 어릴 때. 그래서 이 병에 대한 이름을 안 붙였다가 이상한 나라 앨리스 병이 돼버린 거죠. 앨리스 병이 돼버려. 이 세 번째가 이게 진짜 신기해요. 이건 네, 신기하더라고. 이제 이게 거울 속의 우유라고 해서 이제 광학 이성질체라는 건데 대사 중에 하나가 있고요. 이제 거울 나라 앨리스에 나온 건데 거울 속의 집에서 살면 어떨 것 같아? 키티, 그러니까 자기 고양이한테 네네. 저기에서도 너에게 우유를 줄까? 어쩌면 거울 속의 우유는 먹을 수 없는 것일지도 몰라. 네. 라는 대사를 보고 과학자들이 뭔가 여기서 영감을 봐서 또 연구를 했는데 이게 이성질체라는 게 뭐냐면 분자식은 같은데 그 구성원자의 연결 방식이나 공간 배열이 이제 동일하지 않은 화합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되게 쉽게 예를 들면 우리 몸에 이제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는 아미노산이 왼쪽 형태의 단백질밖에 분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유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왼쪽으로밖에 이루어지지 않대요 실제로. 근데 이게 만약에 거울에 비춰져서 오른쪽 화가 된다. 오른손이 되면은 우리 몸은 그걸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간단한 예시로 제가 사칸 씨를 마주보고 앉아 있잖아요. 근데 저한테 오른쪽에 있는 오른손은 사칸 씨의 오른손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유치원 때 실제로 그랬거든요. 오른손으로 이렇게 밥을 먹는데 반대손으로 밥을 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친구가. 네, 그래서 너는 너 왼손잡이냐고 물어봤더니 오른손잡이래. 근데 왜 왼손 내 밥을 먹냐고. 왜냐면 내 왼쪽은 이 사람한테 그거니까. 그거 재밌는 그러니까 그거랑 약간 비슷한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 소설에서의 상상이었겠지만 실제 과학에서 있어서도 거울에 비친 단백질의 그 분자 요소를 우리 몸이 소화를 못한다고. 뒤집힌 단백질 먹지 못한다고. 맞아요. 이게 진짜 웃기잖아요. 어쩌다 이걸. 근데 이것도 되게 파타페이스적인 게 이 사실 앨리스의 경우는 이 앨리스의 이 상상의 이 대사들을 통해서 과학적 접근 추론이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반대로 이 과학적 접근 추론이 생기고 나서 이게 증명이 되는 순간 이게 앨리스 이야기를 증명하게 된 꼴이 되는 거예요. 그지. 그때 되는 순간 이게 약간 저는 현실이 이것도 판타지 봉사. 네, 현실이 판타지에 봉사하게 되는 거죠. 그럼 되게 재밌죠. 그리고 판타지가 현실에 봉사를 해 지금. 맞아.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파타포 관련해서 또 찾아보다가 이제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일상의 게임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루한 업무나 교육 활동을 약간 게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습득하거나 일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건데 이것도 결국에는 현실을 가상이랑 일부러 중첩시켜서 어떠한 결과물로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죠. 쉽게 혹은 더 재밌게. 그래서 보면 그 네이버에서 지식인 등급 있잖아요. 네, 그죠. 평민부터 태양신 이것도 파타피식스화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거기서 이 게임 시스템을 게임 넣어서 말하는 사람들이 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덕평 휴게소에 남자 화장실에 오줌빨 테스트기를 넣었대요. 그럼 사람들이 거기에 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오줌빨 튀는 걸 방지하려고 한 거예요.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맞아, 그 문구 파리 같은 거 붙여놓으면 거의 예, 그것도 게임이잖아요. 일반적으로는 말이죠. 여러분의 청결이 화장실을 지킨다면 사람들 그거 안 지키거든요. 그죠, 안 근데 지키지. 게임화 시키는 순간 가상이랑 어떻게 보면 가상이잖아요. 이것도 그지. 중첩화 시키는 순간 일의 효율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 이제 실제 군사 훈련을 이제 게임으로 시뮬레이션 하기도 하잖아요. 이제 베를린 갔었을 때 히토슈타이어였나 누구 작업이었는데 이제 미군들이 실제 그 이라크 전쟁의 게임을 맞아, 그 VR로 그런 걸 하는 것도 다 이 파타포라고 하더라고. 이런 걸 이제 게임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이제 제가 여기서 재밌게 생각한 게 우리가 아까 그 메타포라고 했을 때도 그 언어의 서순이 있잖아요. 그녀는 뭐 그랬을 때 전시의 공간을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순서를 따라가는 전통적인 형태에서 지금 전시를 저희가 항상 얘기했을 때 공식적인 형태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전통적인 회화나 네. 그 조각들을 우리가 거리를 두고 지켜봤다면 이제는 우리가 전시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죠. 저는 이것도 약간 그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게임피케이션 맞네. 그죠. 보면 이제 헬렌 마틴의 작업도 아까 저희가 뭐 얘기했지만 수수께끼 갖고 퍼즐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저희가 사실은 이 전시장에 가는 순간 이 작업들에 둘러싸여 있는 그 안으로 들어가서 수수께끼를 하는 퍼즐 놀이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재밌는 발상인 것 같은데 이게 왜냐면은 사실 전시라는 것은 기존의 작가들이 작업한테 부여하던 그 위치가 앵무새 위치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나의 대변인의 위치 굳이 말하면. 그죠. 저희가 그러죠. 청와대가 있고 청와대 대변인 있을 때 청와대 대변인은 하나의 주체라고 생각하죠.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그죠, 사람이고. 근데 중요한 건 앵무새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 봤을 때 분명히 우리가 전시장을 들어가거나 이럴 때 보통 되게 그 수직적인 관계가 구축이 되거든요. 그죠. 뭐냐면은 내가 말하는 걸 너네가 들어. 맞아요. 하지만 앵무새라는 것을 넣고 그다음 수수께끼랑 게이미피케이션을 넣었을 때 그 주체, 전시에서의 주체는 작품의가 아니라 관측자에게 존재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관측자가 거기 들어가는 순간 융합이 되는 거죠. 그죠. 중첩이 돼버리는 거죠. 헬렌 마틴이 작업을 설정한 방식이 이게 되게 작업 위주 작업에 어떤 그 무게감을 실어주는 게 아니라 그죠. 이 관측자인 관람객들과 그다음에 이 관람객들이 이 수수께끼 풀어가는 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구나. 사실 이거를 돌아오면 앵무새가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우리가 대화를 시도하는 거를 심각하게 하지 않아요. 사실 재밌어하죠. 아빠 왔어? 할 때 아빠 왔어?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되게 좋아했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감정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도 이 헬렌 마틴 작업을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풀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걸 생각하다 보면은 이 사람의 작업들이랑 어떻게 보면 놀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의 앵무새가 있었다. 뭐라고 재밌는 말 할 거 아니야. 인생의 조언들을 막 할 거 아니야. 아니 재밌는 아인슈타인 이런 말 했나 보다 하다가 이제 문득 집에 가서 샤워하다가 뒤통수 만지지. 와 이런 말이구나. 그런 식의 작용을 노린 것도 있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이제 뭐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거에서 이제 매직 서클이라고도 하거든요. 이게 특정 공간을 놀이의 공간으로 특별한 약속을 딱 집어넣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결국에 헬렌 마틴의 매직 서클에 저희가 들어왔고 이 매직 서클은 앵무새의 그 코드들을 잘 딱 버무린 맛있는 비빔밥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참 예술에 대한 참신한 관점을 좀 제시한 전시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리를 했을 때 헬렌 마틴이 이제 작업에서의 이 전시 구성요소들이 융합되고 이렇게 막 상호 보완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헬렌 마틴은 이 코드를 딱 보여준 사람이 생각하거든요. 되게 똑똑하게. 근데 체화된 사람은 버니로스 생각해요. 오히려. 왜냐면 버니로스의 그 저희가 그때 얘기한 대왕 오징어라든지 게임에 있던 그 아이템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현실로 가져왔잖아요. 끌어와서 조형물로 만들었고 그것에 이제 공간갑적 신상을 저희 그때 얘기했을 때 이미 융화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이미 파타페시스인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니로스는 제가 볼 때 이 수수께끼 형식을 취하진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그건 이제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헬렌 마틴은 이 코드 때문에 수수께끼 형식으로 됐지만 버니로스는 뭔가 좀 이야기이긴 한데 이 벌어지는 심상의 융합이 버니로스 난해하다면 또 난해하니까. 그러니까 이 벌어지는 심상이 되게 체화된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헬렌 마틴은 85년생이고 버니로스 90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게임으로 하는 게임의 세대를 쳤을 때는 헬렌 마틴 좀 더 체화된 그러니까 버니로스 좀 더 체화된 세대가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 친척 형들이랑 뭐 생각을 하자면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빠져서 이걸 했을 때
뭐 13살이라고 치면 뭐라죠? 16살이라고 치면 21살 형은 저게 그렇게 재밌나? 그렇죠. 저게 뭐지?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느낌이고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해서 딱 잘하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재밌는 핀트를 가지고 작업을 할까. 되게 메타 예술적인 작업이고 메타 전시적인 작업이랄까.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게임 산업에서 보면은 컨트롤러에서 마우스로 갔다가 터치로 가고 이제 VR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흔히들 매트릭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헬렌 마틴 작업이 지금까지 그 구조들을 보여줬으면 이제 과연 다음번에 진짜 체화된 상태면 과연 그때 뭐 저희가 빌렌풀로서 얘기했을 때 그게 이제 가까워지는 순간 합쳐지는 순간 예술이랑 과학이 없다 그랬잖아요. 존재가 구분할 수가 없다고 존재론적으로. 근데 이게 딱 그 소리인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그 다음 단계가 있다면은 예술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냥 약간 삶이 돼버린 느낌? 우리한테 어떻게 녹아들일지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조사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진짜 잘 조사하신 예, 것 제가 같은데. 나름 생각한 거예요. 괜찮죠? 네, 진짜 잘 조사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첫 번째 앵무새라는 지점이 너무 재밌고 그녀가 쓴 그게 되게 재밌고 그다음 그것이 파타픽스라는 점에서 약간 중첩? 그러니까 사실 그거 주된 핀트는 이런 중첩 상태가 우리에게 말을 걸 때 우리가 관람객으로서 그죠.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것에 대한 느낌 좀 한 줄평을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뭐 미메스도 그렇지만 우리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직도 그죠. 그죠.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헬렌 마틴은 그것에 대한 현대 디지털 사회가 보여주는 코딩 방식일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상황들을 앵무새라는 재미있는 모티브로 딱 쉽게 표현해 준 거고. 저희가 그래서 헬렌 마틴 이제 저번에 한번 하고 이번에 이제 작업 설명까지 다 했잖아요. 네. 이제 어떠신 것 같아요? 해보니까. 되게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렇고 오펜 씨도 그렇지만 이 디지털 사회에 체화된 세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이 소설을 쓴다고 했잖아요 이제. 근데 저는 이 사람이 왜냐면 이 사람은 사실 예술가는 아니에요.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술가라는 느낌보다는 이 사람은 오히려 평론가나 철학자의 느낌인 것 같아요. 물론 예술가도 철학자지만 맞아요. 그 전개 방식이 감정적인 게 아니라 한 발짝 뒤에 물러나서 관조하고 이 코드들이 어떻게 흘러가나? 약간 그런 느낌도 들어요. 꽤 적합한 AI 예술가가 등장한다. 오 맞아. 그 헬렌 느낌이에요. 마틴스럽게 작업을 할 수도 있겠다. 좋은 표현이에요. 맞아요. AI 미술가 같아. 그러니까 사람 같지가 않아. 가장 차가운 사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사람 맛은 안 나는데 되게 중요한 전시. 왜 그렇게? 저도 이걸 작업들을 이렇게 보고 제가 얘기를 해보고 보면은 저는 예술가나 철학자나 이런 직종들을 메타 노동자라고 생각해요. 저의 성향이에요, 그건. 근데 헬렌 마틴이 이런 메타 노동자스러운 기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가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메타 노동자의 뜻이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제가 공장에 가서 기계를 사용해서 뭐 제품을 만들면 전 노동자예요. 근데 내가 그 기계를 만드는 사람이거나 내가 그 기계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그걸 배치하는 사람이라면은 그건 전 메타 노동자라고 생각해요. 그죠. 근데 헬렌 마틴이 하고 있는 작업들이 정확히 그런 맥락에서 좀 종속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체 자체를 탐구하고 그쵸. 예술이란 것 자체를 탐구하고 전시란 것 자체를 좀 탐구하고. 그러니까 버니 로저스는 굳이 비교를 하자면 네오예요, 매트릭스. 그리고 헬렌 마틴은 백도어의 존재까지 알고 있는 그 뭐죠? 이 할머니 있잖아요. 그 예언자 맞아요. 할머니였나? 그 할머니 느낌인 그러니까 거. 실제로 그 예술에도 단계가 있다면은, 그러니까 예술이 아니라 과학에도 단계가 있잖아요. 뭐 자연과학이 발전한 다음에 그냥 그것을 좀 이제 기술화시키고 그것이 제품으로 나오는데 헬렌 마틴은 완전 그 예술계의 첫 번째 자연과학을 하는 느낌? 맞아요. 버니로스는 그걸 좀 잘 제품화시킨다고 할까? 맞아요. 제품화시키는 느낌이고. 그러니까 모르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죠, 모르고 할 수 있어. 이런 점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아니, 실제로 이거 아까 저희가 비트코인이니 뭐니 막 이런 얘기 했었던 것처럼 앨리스도 그렇고 재밌는 말일 것 같아. 우리가 이미 시중에서 쓰고 있는 제품들의 기술은 다 몇십 년 전에 이미 완성된, 그러니까 나온 기술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이제 상용화시킨 건 문제인 거고. 그죠. 그러니까 헬렌 마틴도 자신이 하고 있는 언어들이 지금에서 많이 저희가 막 추종자들이 있고 나온다 생각했을 때 그 첫 번째 그런 핀드가 있을 것 같아. 얘가 만드는 기술, 자연과학적인 발견한 기술들은 이제 상용화 될 수 있는 거고 동시에 얘가 만들어낸 그런 철학적이죠. 그 메타적인 이런 것들이 되게 그 자연과학 쪽에 위치하지 않나. 앨리스 원더랜드도 딱 그런 느낌처럼 나오는 것 같고. 그런 점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제가 좀 찾아보다가 좀 얼핏 까먹었다 다시 기억이 나는 게, 그러니까 아직은 그래도 이 파타피스라는 개념이 인간한테 낯선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위나 뭐 이런 가상현실의 중첩이라 생각해도. 맞아요. 근데 이거를 당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OS 쪽이나 IT 쪽에서 쓰는 방법이 있거든요. 우리가 터치하는 것도 그렇고 뭐 윈도우에서 휴지통 그 있잖아요, 이모티콘. 휴지통 아이콘은 원래는
안 하려고 했어요. 맞아. 안 하려고 했대요. 근데 휴지통을 한 이유 이게 직관적이거든. 휴지통에 뭐 하냐? 우리 쓰레기 버리잖아요. 그리고 재밌는 썰이 하나 있는데 최근에 성공한 실험 중에 그 원숭이로 한 실험이거든요. 원숭이 내 일론 머스크가 한 거예요. 네. 원숭이 내 칩을 심어서 뉴럴링크 심어서 그 컴퓨터랑 핑퐁 게임 하시죠 이렇게 네. 움직이면서 그걸 1000개인가 뭐 이렇게 신호들을 다 따와서 원숭이가 모니터를 보고 생각하면은 그대로 가는 움직이게 거예요? 해놨어요. 와 소름이네. 그러니까 그 거리가 더 좁혀진 거죠. 근데 이 전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 전시가 함축하고 파타피지스가 함축하는 바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점점 거리는 줄어들 거예요. 맞아요. 저희가 메타버스 얘기했잖아요. 메타버스는 완전한 거리가 완전 줄어든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뭐 VR이든 AR이든 점점 거리가 줄고 있는데 이 거리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도 확실히 중요하지 않죠. 그죠.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윈도우라는 거에서도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윈도우가 지금까지는 현실과 가상을 나누는 창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창을 들어가고 있는 거죠. 들어가서 이제 그 다음번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근데 이제 헬렌 마틴은 이러한 과정들이나 이런 사고 방식이 펼쳐지는 거를 그리고 사실 이 헤러 프라빈스는 그거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겠다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사는 곳에서는 분명히 수수께끼 같은 언어들이 난무하게 될 텐데 한마디로 이 파타피직스적으로 구축된 세계 안에서 우리에게 들리는 언어학적인 말은 앵무새 말들밖에 없는가. 그죠. 왜냐면 거기 주체는 없으니까. 그죠. 그런 지점을 좀 꼬집는 맞아요. 전시일 수도 있겠다. 맞아. 그리고 이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 사실 막 마녀사냥적인 것도 있잖아요 인터넷에서. 그죠. 그러니까 어떠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람들이 진실은 판단을 그러니까 중요하다는지. 그건 이제 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딱 인터넷에서 지금 벌어지는 문화 현상이라는 거 얼맞는 게 사람들한테 그건 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가치 판단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그게 그 아우토리티라 가지고 그 뭐라죠 권위성이 없잖아요 이제는. 그죠. 그 무너지는 그냥 그런 것도 이제 꼬집은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궁금해요. 이제 2021년에도 헬렌 마틴 전시가 좀 잡혀 있고 그래서 다음 작업은 어떻게 준비했을까? 다음 작업 진짜 중요한 거. 선지자 같은 느낌도 좀 확실히 있으니까 헬렌 마틴이. 네 맞아. 그런 부분에서 아주 좀 재밌게 기대를 해보는. 그래서 다사다난한 좀 이제 헬렌 마틴 편을 이제 네. 끝마치게 됐는데. 네. 사실 다음 작가 아직 준비 안 했잖아요. 저희. 네. 다음 작가는 저희가 또 이제 한번 조금은 이번에 좀 내러티브한 쪽으로 네네. 좀 더 생각을 해보고 또 다음 시간에 한번 또 뵙는 걸로 합시다. 네. 여태까지 헬렌 마틴 편을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